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밤마다 누군가 우리 집 현관 문틈에 녹음기를 대고 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상황,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니라 옆집 아저씨. 이 여성은 너무나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인 집에 피해 있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서요.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요. 따라서 다른 데 이사도 못 가고 있답니다. 양심상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 황당한 사건. 방법은 없는지 9월 26일 월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만화 영화 주제가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때 정말 영웅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대전에서 또 한 번 용감한 시민들이 선행을 펼쳐 감동을 안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 그런데 이 건물의 2층 창문으로 아이를 안은 여성이 보이시죠? 아이고 세상에. 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의 두 모자를 시민들이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불찾기 한 대가 창문 바로 밑으로 삽을 대주자 어머. 여성은 이 어린 아들을 먼저 삽에 태운 다음에 본인도 몸을 피해 안전히 현장을 탈출을 합니다. 어머 세상에. 구조된 모자는요, 연기를 흡입하긴 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이 난 상황도 아찔한데요. 이게 진짜 불찾기 포크레인으로 지금 저렇게 구조를 해서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같이 타요, 안에! 애기가 타야 돼! 안에 같이 타야 돼, 타! 소방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겠다는 판단이 서서 현장에서 불찾기를 불러가지고 2층에 있는 이제 아드님하고 이제 어머니 두 분 태우고. 저 상황은 누가 봐도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1초가 정말 천금 같은 시간인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2층짜리 건물 중 1층에 있던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2층에 있던 엄마와 2살배기 아들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삽시간에 번진 불로 연기가 위로 올라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고립되게 된 것인데,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주민들이 주변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찾기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0m 정도 떨어져 있던 신축 공사장, 이 건설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있던 굴착기를 동원해 오는데, 이 굴착기는 벅깃을 거꾸로 세웁니다. 탈 수 있게 거꾸로 세운 다음 2층 창문 바로 밑에 갖다 댐으로써 세상에. 두 모자를 안전하게 구출해 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지고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요, 아찔한 순간이었지 않은데 우리 주변에 정말 영웅분이 늘 곳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분들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소중한 생명 살리신 저분들 하시는 공사도 정말 번창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는 이상한 추격전이 벌어졌다면서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는요, 직진도 아닌 후진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어머. 해당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후진 추격전이네. 네. 도로를 운전하다 황색 전멸등을 확인한 후에요, 서행하는 블랙박스 차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가던 차량이 어머머. 이렇게 후진을 하더니요, 어어. 그대로 와서 박아버립니다. 오호. 잠시 후에 부딪힌 차를 뒤로 빼기 위해서 후진을 시도하는 모습 보이시죠? 어? 그런데 계속 따라와요. 예, 사고 차량도 똑같이 후진하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면서 기어이 한 번 어머. 더 들이받습니다. 저 운전자, 뒷차량에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떤 뭐 앙심 품은 거예요? 저 앞에 있던 차량이 왜 좀 무섭기도 해 계속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제보를 하신 분도 영문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차량이 자신을 들이받은 거예요. 어허. 저게 11일 오후 4시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처음에 한 번은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의아했었는데 내가 뒤로 피하는데 쫓아오니까 어머.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네. 어느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 이제 피해를 당한 분이 나중에 내려서 상대편 운전자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왜 사과를 안 하느냐라고 어허. 따졌더니 상대 운전자가 신고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의 말로는 저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 아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저 지금 이 사고를 당한 분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자체 충격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거 신고 안 하냐고 물으니까 제보자가 검찰이 신고하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지금 너무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음주운전을 무조건 구속시키는 법안을 만들라. 피해자는 얼마나 황당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영상을 거꾸로 돌린 줄 알았다. 어떻게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살다 이런 사고는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보다 더 큰 흥분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게 흥분으로만 그칠 일이 아니라 좀 진짜 구속을 하는 입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요. 피해 차량 차주분 이 빠른 쾌유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오전 7시 45분경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울렛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4명이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커먼 연기에 자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2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화재 발생 당시는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왔던 생존자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검은 연기가 여기 차더니 훅 가라앉아갖고 나도 땅만 보고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5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거 문 열고 비상계단 열고 나오는데 저 나올 때까지 검은 연기가 뒤에 따라왔으니까 1층으로 올라왔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야는 거의 순식간이었다고 아예 깜깜했어요. 2명이 같이 있었는데 나가자 이러면서 했는데 걔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뭐 애가 야 하면서 나왔는데 보니까 안 나온 거야.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여기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실종되신 분들 수색 작업이 지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일 것 같아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소방대원 등 120여 명과 그리고 특수장비 40여 대를 투입해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명 수색을 진행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하 주차장 속 차량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열 화상 카메라와 연기 투시 랜턴 등을 이용해 수색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에 이 종이 박스가 쌓여 있었는데 여기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현재 특수 차량을 이용해서 내부 열기와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진짜 애가 탈 거예요. 지금 이미 사망자가 4명 나왔고요. 실종자들도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희망을 갖고 지금 그나마 이 실종되신 분들을 무사하게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지금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색 작업 계속되길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도요. 지금 이 구급차 출동, 119 출동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정말 불조심, 화재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보세요.
뭔가 이 제목 자체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올 초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을 겪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퇴근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요, 자기 집 앞에 옆집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어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편의점에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때도 이상하게 이 현관 앞에서 옆집 남자랑 또 마주치더래요. 이상한데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또 한 번은 이 집에 있는데 옆집 이 남자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문 밖에서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기도 하더랍니다. 어머. 아무래도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이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하. 사흘이 지난 후에 이 CCTV를 돌려봤는데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장면이 보이고 왜요? 이 말 자체만 들어도 지금 소름 끼쳐요.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머, 영상이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네, 오전 1시가 넘은 새벽입니다. 반바지를 입은 이 남성이 집에서 나오더니 옆집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들이대서 어머, 어머.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한참을 녹음하더니 잘 됐는지 이제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지금 화면을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남성의 이 복장만 바뀌어졌을 뿐, 이 달라졌을 뿐 한밤중에 옆집을 녹음하는 이 소름 끼치는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에 네. 사흘간의 영상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발걸음 보래 살금살금. 아우,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 사흘간요, 피해자가 퇴근한 밤 9시쯤부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소리를 엿듣고 녹음을 하는 이 이상한 행동을 어머.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을 거예요.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올해 초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뭐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옆집 이제 저희 집 문 앞에서 옆집 아저씨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뭐 집 앞에 뭐 편의점이나 산책 가려고 이제 나오면 집 앞에 이게 옆집 아저씨가 문 앞에 서 있다던가, 뭐 부딪힐 뻔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8월 중순쯤에 이제 집 앞에서 좀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서 그때 이제 이 CCTV를 집 앞에다 설치를 하게 됐고, 옆집을 생각하면 성격으로 흥분이 좀 돼서 자기가 저희 집을 이제 녹화하고 뭐 막 이렇게 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 저 남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에, 유인경 평론가님? 아니 근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분에다가 아이까지 둘이나 있는 가장입니다. 부인도 있어요. 근데 아까 피해 여성이 말했듯이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니까 여성을 생각하고 그 옆집만 생각하면 성적으로 홍보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이사비를 줄 테니까 이사를 가시라. 그리고 절대 우리 가족한테는 말하지 말고 고소도 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놓고는 싹 말을 바꿔서 이사비 못 준다. 응? 갈 테면 가라. 그리고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거죠. 파렴치, 철면피 이런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장현미 변호사님이 네. 해당 여성 피해자분은 이대로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예, 신고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의 반응이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왜요? 실망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옆집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굉장히 강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이 아니면 우리가 격리 조치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 지급했고요. 출퇴근 신변경호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성에게 접근 금지를 고지한 것만으로는 이 피해 여성이 안전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인의 집을 전전하면서 현재 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절벽을 느낄까요? 우리 사회에 지금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경찰도 속수무책이라는 거잖아요. 피해자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비용을 줄 테니 이사를 가라.
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자기네 가족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좀 알아보더니 이제 처벌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못 주겠다고 저한테 직접적인 제 신체 가해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뭐 다치거나 말 그대로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 피해자분한테는 우리 가족한테 알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은 이 남성의 가족한테, 아니,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다면서 귀대게 가장이 이런 행동하고 있으니 가족 차원에서, 아내 차원에서 뭔가 주의를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통보도 안 해요. 왜? 뭐 통보도 통보지만 일단은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네. 뭐 통보뿐만이 아니라 더 분리라든가 등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의 말로는 처음에 경찰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당역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아하. 그래서 스토킹이라든가 여성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급증했고, 그리고 이 사건도 그 사이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또 급증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경찰이 거기 여론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이후에 경찰의 입장이 보다 강경해졌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19일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이 사람을 입건을 했고, 그리고 21일에 이 남성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라는 게 있는데 네. 그 4호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영장이 신청됐어요.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요.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심사 후에 이송되는 모습, 해당 남성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옆집에 녹음기를 가져다 드신 거죠? 네, 혐의 모두 인정하세요? 네, 이 형 말씀해 주시죠. 피해자분에게 하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 피해자분한테 이사 가라고 말하신 게 맞나요? 피해자분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그럼 피해자랑 옆집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 이후에 피해자랑 마주치거나 만난 적 혹시 있으실까요? 네. 혹시 음란한 생각으로 그런 범행 저질렀다고 피해자에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피해자분에게 하실 말씀 정말 없으실까요? 혹시 몇 번 정도 계속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범행? 합의 종용하셨다고 하시던데 실제로 맞나요? 이사 가라고 했다가 말이 바꾸신 건 맞나요? 이 장면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정에 들어가서 판사님 앞에 서서 영장 실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온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궁금한 건 판사님 앞에서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라고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판사 앞에서도 입을 꼭 닫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피해자분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피해자분도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지인 집에 머물고 있고요. 더 이상 이 집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현재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 집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서 보관 중이에요. 근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제 제가 이사 나갔으니 괜찮다라는 식으로 판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갈 집도 못 구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네, 다른 사실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옆집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누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판사 앞에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지금 피해자분이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아주 사실도 맞지 않은 얘기를 판사 앞에서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성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여성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와 재판, 형 집행까지 1년여 정도는 구금돼 있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한시름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다른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하는데 경찰은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에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법원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지만 모두 간접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물론 법원은 그 외에도 구치소, 유장애의 부금도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그 최장 기간이 1개월이라 역시 간접적 통제 장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 두 가지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위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조건부 석방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불구속 조사의 대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기각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더라도 형 집행으로서 전자장치도 부착하지만 보석 허가 조건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해 동선을 추적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고 이 방안은 비교적 손쉽게 신속하게 입법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요. 물론 피해자분의 주장인 좀 강한 주장인 상황이 있습니다만 경찰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나고 나서야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닌지 정말 그전엔 소극적이었는지 한번 차제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정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뭔가를 신고할 수 있겠어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까? 가해자는 오히려 발 뻗고 자고요. 정말 차제에 이런 사건 다시 한번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부산이요. 이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최정화 기자님. 지난 22일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이 부산의 한 호텔 앞입니다. 먼저 119 구급차가 도착을 해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달려간 곳은 한 객실이었습니다. 손님에게 문을 열 것을 지시하지만 이 객실 문은 쉽게 열리지 않고 경찰과 손님은 한참을 대치합니다. 호텔 측 예비 열쇠를 이용해서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 안에는 너무 충격적이게도 여중생 2명과 또 라이베리아인 2명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중생이 있고요. 여중생의 보호자가 아니라 외국인 남성, 그것도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 이 상황이, 그리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2일 오후 부산에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50대, 30대 남성으로 이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여중생 2명을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중생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범행 당일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중생들, 저 여학생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어떻게 저 상황을 알고 출동할 수 있었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감금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요. 친구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경찰이 밤 11시쯤에 이 사람들을 긴급 체포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 부분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요. 대치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의 이 모텔의 예비 열쇠를 통해서 경찰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객실 앞에 앞서 보셨죠? 경찰이 들어가라고 문을 열라고 여러 차례 지금 경고를 했지만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객실 앞에서 대치하던 상황,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감독님. Hey, calm down and open the door. Why police? Why? Hey, calm down. We talk. Why police? Why? Hey, calm down. 믿어라. Hey, calm down. What happened? I don't video. What did we do? 저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사람들 라이베리아 사람이라는 거 일단 나라 이름 자체도 일단 우리가 별로 접해보지 못한 나라인데 저 사람들 왜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행사차 참석한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라이베리아 나라부터가 일단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 그냥 가나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코트디부아라 나라가 있고요. 근데 이 나라는 1822년도에 미국 식민협회가 해방 노예를 아프리카로 이주시키거나 귀환시키기 위해서 따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에 독립국가로 됐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88만 원 정도의 아주 최빈국 국가인데요. 가난한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에 와서 저런 짓을 했는지 코트디부아라는 나라, 이름도 좀 헷갈리는 이 라이베리안 나라 이름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좀 한심하게 소개할 수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 사람들이 충격적인 게 그냥 라이베리아 사람이 아니라 라이베리아 내에서도 공무원이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라이베리아에서 공무원을 한다는 저 사람들이 부산에는 왜 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예, 그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너무나 충격인데 50대, 30대 둘이거든요. 네.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한국해사 주간이라는 걸 하는데 네.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아마 교육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통 공무원 중에서 저렇게 국제기구, 국제행사에 나가는 사람들은 좀 조직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라이베리아에서 인정받는 공무원이라는 얘긴데 우리나라 저런 국제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와서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인간들이요. 체포 후에 우리나라 경찰한테 이런 걸 요구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체포할 당시에 피의자들 중 30대 남성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측은 경찰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 신분으로 주재하는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데 바로 이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참,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외교관 면책 특권, 외교관 이 신분증을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윤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 경우 진짜 면책 특권이 적용됩니까?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관 면책 특권이란 건 말 그대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이 두 남성 같은 경우에 외교관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이 입국을 한 만큼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이 면책 특권의 대상자 아니라고 봐야 될 텐데 최근에 벨기에 대사 부인 사례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대사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CCTV 영상에 나온 폭력행위가 명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현지에서도 이 사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범행 소식은요, 현지에서도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이 라이베리안 옵서버에서는 이들이 한국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들고 와서 이들의 얼굴과 직책과 이름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모자이크 없이 올린 모습이 저희 우리나라 이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라이베리안 해양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라이베리아 이 해사 당국은 이번 사건 조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라이베리아의 언론하고 양심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내릴지 한번 지켜볼게요. 어디서 이런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고 당신네들의 놀이터야 대한민국이? 어디서 이런 건방진 행동을 하고 있어요. 파렴치한 행동을. 어떤 처벌 내릴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유명해지면 왜 이런 일이 터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새벽 5시쯤에 제주도의 애월읍에 어느 도로에 자동차가 그냥 서 있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경찰이 가서 보니까 유명 배우 곽도원 씨가 네. 그 차 안에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곽도원 씨 그 차가 또 초등학교 앞에 어떤 도로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곽도원 씨 그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158%가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 만만치네, 이 만만치. 0.158이 뭐냐면 면허 취소 만치 기준이 0.08이거든요. 면허 취소에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만만치네, 만만치. 굉장한 만치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이 그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다음에 당시 정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얼마나 마셨길래 차를 세워놓은 것도 요즘 초등학교 앞에 얼마나 그 교통 관련해서 단속이 심한데 지금 거기에 버젓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곽도원 씨는 경찰에 제주 한림읍에서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까지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곽도원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km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곽도원 씨 차가 멈춰선 곳 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주행하는 차나 사람이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다른 사고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추후 다시 불러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비춰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곽도원 씨가 초범이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벌 일단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 봐야 되니까 놔두고요. 일단은 본인이 일단은 인정했잖아요.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근데 일단 이유라도 좀 들어볼게요. 뭐라고 왜 이런 음주운전을 했답니까, 최정아 기자님? 일단 왜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입장을 밝혀야 되겠지요.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 씨를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글쎄요, 소속사의 입장보다 이 배우 직접 사과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거예요. 평소에 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뭐 그런 게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일단은 팬분들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곽도원 씨가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였죠. 아저씨, 황해, 범죄와의 전쟁, 남산의 부장들 등에 출연하면서 아주 탁월한 연기력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연기 생활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자연 생활하는 것을 연예 예능 프로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주도 홍보대사로 명명되기까지 했는데 홍보대사로 제주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이 곽도원 씨가 하필 제주도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막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엄청나게 크게 한 거겠죠. 네. 누리꾼들의 방도 엄청납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벌을 받은 건 받아야 된다. 음주운전은 암묵적 살인행위이다. 이거는 뭐 좀 잠시 또 자숙했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건 절대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 출연이나 영화 출연도 못하겠으면 좋겠다 등등 비난 일색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이런 일이 터지면 과거 발언들이 다시금 회자가 되잖아요. 조명받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땠습니까? 과거 발언이. 예, 곽도원 씨가 과거 라디오에서 2020년에 술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간 곽병규에게 바라는 점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아, 자기 자신에게? 네, 곽병규가 곽도원 씨 본명이거든요. 본명이라면서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당부를 했는데 네.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담배 좀 끊고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없으면 못 사니 큰일이다. 너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평소에도 곽도원 씨가 연예계에서 술을 좋아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술이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으면 더더욱 음주운전에 대해서 철저히 이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더군다나 초등학교 앞길에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세워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글쎄요, 최정아 기자님, 뭐 어쨌든 영화 배우다 보니까 뭐 다음 영화 뭐 찍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민폐를 많이 끼칠 거 아니에요, 이번 일로? 네, 사실 지금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곽경택 감독, 그러니까 친구를 만든 곽경택 감독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곽경택 감독이 신작을 또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 촬영이 주연이 또 곽도원 씨입니다. 2년 전에 촬영을 한 소방관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배급이 이미 밀렸는데 여기에 또 올해 안에는 개봉을 합니다라고 또 약간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촬영이 끝난 영화라고요? 네, 촬영이 끝나서 코로나19로 이미 밀린 상태에서 이번에 또 밀리게 생긴 거예요.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 2001년도에 이 홍제동 화재 사건을 바탕으로 정말 누구보다 용감하고 이 희생 정신이 뛰어났던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연에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곽도원 씨가 차기작으로 선택한 웹드라마 빌런즈 또한 16부작을 촬영을 이미 다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곽도원 씨 분량을 드러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또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 캐릭터일 경우에는 재촬영을 하면 여기에 또 다 돈이 들어가고 또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작품의 제작비가 이미 한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습니다. 곽도원 측에서는 했었던 얘기가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상황인데요. 영화 그리고 드라마 측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면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장유미 변호사님, 곽도원 씨가 뭐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는 또 공익 광고를 찍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네. 지난해 9월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공익 광고 촬영을 마쳤고 여러 경로로 이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바로 유튜브에 송출됐던 이 해당 광고 영상 바로 삭제 조치를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예,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넣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출연 계약료, 출연료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네. 이번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곽도원 씨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 처벌 뭐 받을 거고요, 지켜볼 거예요. 근데 하나 덧붙이면요. 곽도원 씨가 혼자 술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먹었다면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반성하세요. 곽도원 씨가 술을 그렇게 만만치 하고 운전대 잡을 정도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같이 반성하세요. 오늘 제목이요. 정말 기괴하고 소름 끼치고 그런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그 아파트 그 어느 30대 여성이 남편의 자동차에서 블랙박스 카드를 훔쳤다는 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메모리 카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것이 작년 3월 달에 이제 3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남편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이 사는 원주의 어느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남편의 카드 사용 흔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남편을 혹시 거기에 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밤 12시쯤에 동생을 불러가지고 열쇠 수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그 아파트에 남편의 차량이 주차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의 문을 열쇠 수리하시는 분이 열고 그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고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것과 남편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에서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그 입증하려고 했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해당 블랙박스의 이 칩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어허.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는데요. 아내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처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카드를 차량에서 꺼냈던 부인의 여동생을 상대로는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하나 짚어볼게요. 뉴스파이터에서 많은 사건을 다뤄봤습니다만 장유미 변호사님 자동차 수색 혐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사실 많이 접하는 범죄명은 아닌데요. 형법 321조에 신체 내지 주거 수색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신체 그리고 어떤 방실, 주거지뿐만 아니라 수색을 임의적으로 하는 대상에는 자동차도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수색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게 아주 많이 발생하는 범죄명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했고 실제로 증거까지 찾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정에서 아내 측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매 측 변호인은 우선 아내가 평소에 차량을 운행해 왔기 때문에 남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 카드도 아내의 소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내 차를 수색했으니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하지 않고 내 물건을 가지고 나왔으니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메모리 카드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 불법 영득 의사도 없다. 즉,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아니라 단지 내부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자매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재판부가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재판부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차량이었다라는 게 그 부인의 해명 내용이었는데요. 별거하면서 집을 나오면서 차량과 관련된 여러 열쇠 이런 건 그냥 남편이 사는 집에 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조회를 해봤더니 자동차 보험도 남편 명의로 가입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소유자는 남편이고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남편의 소유라고 봐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 내용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어떤 불법 영득 의사라는 거, 이렇게 타인의 것을 가져온다라는 그 의식과 관련해서도 이걸 실제로 취득한 이후에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례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시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내와 그 여동생, 즉 자매는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 선고를 내렸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을 일컫는데 2년이 지나면 면소, 즉 형사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내려지고 무죄 이외에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자동차 권리권 침해나 메모리 카드 절취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 즉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쉽게 말하면 유인경 평론가님, 오죽했으면 아내랑 그 여동생이 그랬겠냐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법원과 판사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랄까요? 어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네. 왜냐하면 아내건 남편이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누가 뭐 자백이나 증거를 밀겠습니까? 그럴 때 요새 아무리 뭐 그 사법 탐정제도가 사설 탐정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활용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자매가 뜻을 합해서 저렇게 했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얼마나 범죄의 의지가 있는지 위법성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고 분해서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유 없는 무덤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일단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는 있었습니다. 남편분 반성할지는 좀 지켜볼게요. 그
아하. 감미로운 목소리. 제 목소리는 아니고요. 이선 씨 노래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선 씨 팬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안물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누굴지 궁금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우선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노래는 김이나 작사, 박근태 작곡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표 디바죠. 이선희 씨가 2014년도에 30주년 기념 앨범을 발매할 때 타이틀곡으로 선정한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렸었던 이 목소리는 남성의 목소리잖아요. 네. 바로 김호중 씨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시작한 새 안방극장 드라마를 통해서 데뷔 이후 첫 OST를 선보인 건데요. 이선희 씨의 노래가 김호중 씨의 목소리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이 음원 공개 이후에 각종 국내 음악 이 플랫폼에서 인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음원 차트에서는요, 인기 검색어 정말 뭐 유명한 아이돌들을 다 밀어내고 10위의 관련 검색어가 모두 자리를 잡으면서요, 이 강력한 팬덤 효과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팬이라서 조금 아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 뒷부분 가면 정말 고음이라서 일반 가수들 따라 부르기 힘든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김호중 씨가 어떻게 소화했을까 좀 궁금해요. 김호중 씨는 사실 뭐 타고난 성량과 음악성을 갖춘 가수이긴 합니다만 어린 시절에 뭐 불우한 역경을 딛고도 했는데 클래식 성악과 트로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을 주게 잘 불렀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김호중 씨가 점점점 성장하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팬들이 만든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팬들이 뭐 애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제 친구의 경우에는 김호중 씨의 CD를 500장이나 샀습니다. 오호. 열심히 응원 올리고 있습니다. 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힐링이 되고 네.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팬들이 그만큼 사랑해 줄 만큼 노래 솜씨가 대단합니다. 네. 사실 김호중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1년 남짓 있었잖아요. 복무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통 군백기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면 군백기 거치고 나면 이제 인기가 시들해질까 봐 걱정도 많이 되는데 와,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인기가 시들해지는커녕 여기저기서 뭐 계속해서 김호중 씨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드라마 OST는 이미 옛날에도 여러 번 불렀을까요, 김호중 씨가? 공식적으로 드라마 OST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전에도 SNS나 공연 등을 통해서 영화 OST, 드라마 OST 선보여주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2013년 영화 이 파파로티의 OST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영화는 바로 김호중 씨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아하. 최근에 김호중 씨가 한 배우와의 특별한 인연을 자랑했는데 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이 영화 파파라티의 주인공 이재훈 씨의 팬미팅 현장에 김호중 씨가 게스트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요? 실존 인물과 연기자로 만나서 우정을 쌓아왔다고 하는데 김호중 씨가 과거에 이 감독님 초대로 파파라티 촬영장에 가본 적이 있답니다. 파파로티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재훈 씨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10점 만점에 11점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당당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을 꿈꿔왔고 노력해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그 감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화 파파로티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영화 속에서 김호중 씨 역할을 했던 이재훈 씨와 실제 김호중 씨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묘한 어떤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10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 건데 아하.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 영화 속에서 이재훈 씨가 맡았던 그 연기하는 그 시기가 김호중 씨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김호중 씨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다가 클래식을 하면서 다시 그 성악가를 우뚝 서는 바로 그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이재훈 씨가 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10년 만에 이재훈 씨를 만나서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것 같고 그래서 소집 해제 한 2달쯤 전에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눴다. 그러면서 둘 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정말 김호중 씨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영화 속에서 주연의 대사를 김호중 씨가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재훈 씨가 그때 자기가 그 대사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주인공을 이번에 다시 만나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네.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에 삽입된 곡들을 김호중 씨가 부르면서 감동 100배를 주고 있어요. 그 장면 좀 보시고 그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간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대단합니다. 성량이 정말 풍부한데.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뭐 김호중 씨 애칭, 뭐 별명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뭐 요즘 있잖아요. 뭐 트로트랑 뭐 이렇게 합쳐져서 뭐 네. 있잖아요. 그거 뭐 있잖아요. 트바로티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 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인데요. 아. 그만큼 성량이 출중하기 때문인데 아하.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뭔데요?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 재단의 김호중 씨가 홍보대사로 임명이 됩니다. 아하. 이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이게 연이 닿아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임명이 됐다라는 건데 한 인터뷰에서 김호중 씨는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악을 기리고 노래를 같이 영원히 알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뿌듯하고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파바로티가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진짜 인생에 때려야 뗄 수 없는 행운 같은 존재일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파바로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그러겠어요. 관련해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100살까지만 노래하게 해달라고 라는 소원을 빌고 싶어요. 내가 노래 때문에 힘들었고 노래 때문에 살았어. 근데 노래 아니면 못 사는 거야. 언젠가 그날이 오면 못다한 내 사랑을 이어갈 수 있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정아 기자님 뭐 군백기는 뭐 김호중 씨 사전에 없는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집 해제 후에 사실 김호중 씨랑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하, 네. 김호중 씨가 그 소집 해제 때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게임 나왔죠. 영화 개봉했죠. 대단합니다. 추석 특집쇼 했죠. 콘서트로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이들 만났죠. 정말 몸이 하나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행보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또 볼 수 있는 건 특별 사진전입니다. 어. 이번 특별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김호중 씨의 인생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화보집을 또 기반으로 더욱 풍성히 구성이 돼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진전을 했으니까 전시회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 전시회에서는 김호중 씨가 주제예요. 이 별의 노래라는 이 제목인데요. 네. 김호중과 팬들을 이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라던가 뭐 인터랙티브 아트라던가 아니면 설치 예술 등을 보이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마련해서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리고 이 팬덤에서 가장 기다리는 것은요. 10월 2일 이 김호중 씨의 생일에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신곡이 또 발매가 됩니다. 나의 목소리로라는 이 곡인데요. 이 곡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담은 사진전이래요. 그러면 최근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살아올 때 어릴 적 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금 평론가님, 꼭 팬분들뿐 아니라 김호중 씨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찾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뭐 사진전도 그렇고 김호중 씨 관련 뭐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워낙에 김호중 씨의 인기가 신드롬급으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도 벌어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김호중 씨의 인생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한때 방황하다가 스승과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가가 돼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도 벌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김호중 씨가 보통 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수뿐만이 아니라 음악가라는 말도 듣거든요. 그럴 정도로 음악적으로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플라시도 도밍고한테 오페라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그래요? 있었고 그럴 정도로 인생 역정도 감동적이고 음악적으로는 스펙트럼이 폭넓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을 무한 듬뿍 받고 계신 김호중 씨, 앞서 말씀드렸죠. 이럴수록 겸손하고 그리고 팬과의 사랑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자기 관리도 잘하는 김호중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배달도 드론 타고 날아오는데 세상에 이것도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한국에선 드론이 날아다니고 프랑스에선 이것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길쭉한 이 모자를 쓴 신사 2명이 당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잠시 뒤에 지금 설마. 당구대를 들고 어머. 그대로 어디에 그대로 날라서 하늘에서 당구를 어머.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가 둘 달린 이 붉은 용이요. 어머. 하늘을 설마.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요. 아하. 네, 이렇게 익숙한 게임 속 캐릭터들이 아닌가 싶은 이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마치 인터넷 세상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이곳.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야,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그런 것도 막 떠오르고 그러는데 박성배 변호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무슨 축제인 거예요? 1970년대부터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세계 최대의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행사 이카루스컵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카니발 프로그램 현장입니다. 이카니발은 이카로스와 카니발의 합성어인데 네. 이 패러글라이더들이 기발한 변장을 하고 하늘에서 멋진 퍼레이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카니발에서 패러글라이더들 평범한 낙하산 대신에 이 기상천외한 변장의 장치들을 낙하산에 매달고 등장해 볼거리를 선사해 줍니다. 네. 100여 명의 패러글라이더들이 참가했고 이 축제 무대인 알프스 고지대에 9만여 명의 관중들이 운집했습니다. 야, 지금 참가자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만발한데 근데 걱정되는 게 하재근 평론가님 패러글라이딩에 그냥 사람만 타도 무게가 꽤 나갈 텐데 지금 다른 변장, 복장, 소품까지 같이 날아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도 보기만 해도 조마조마한데 네. 저는 무서워서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네. 저분들은 강심장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네.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네. 현장에서 안전 요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재미를 주는 요인이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다른 힘센 요원들이 같이 뛰어가서 띄워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착지했을 때 이 무게를 주체하지 못해서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재밌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기서 상을 받는다고 해도 상품이 뭐 지역 농산품 바구니, 강아지 썰매타기 체험권, 좋은데요? 하룻밤 숙박권 아. 이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물품을 바라고 참가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데 의의를 두고 그러니까요. 참가한다고 합니다. 저 행사도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못 열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보세요. 참가자도 그렇고 구경 오신 분도 그렇고 다 한박 웃음을 짓고 계세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vec Maverick, du coup, on s'est dit comment on a sorti un nouveau film cette année. Du coup, Goose Maverick, 20 ans après, c'est ça ? 20 ans après. 20 ans après. Du coup, on voulait refaire voler le vieux F-14 de l'époque. Donc, on a ressorti, on a un peu dépoussiéré, on a refait les culasses, bref, on l'a remis au goût du jour. Et puis là, pour la coupe Picard, si ça se dégage et qu'on peut décoller, on va emmener voler le vieux coucou. Eh ben, c'est une petite histoire d'amour entre potes. Ça fait un petit moment qu'on s'est rencontrés et ça fait 2 ans qu'on vole. Et on s'est dit qu'on allait se mettre en robe de mariée pour se faire un petit mariage. Voilà, c'est tout.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